A 국가하고 B 국가하고 C 국가가 있어요. 근데 셋 다 20%를 맞아요. 관세 맞은 건 뼈 아프지만 수출 경쟁하는 나라도 관세를 같이 맞았잖아요. 너 5%, 너 10%, 너 15% 이렇게 맞으면 15% 맞은 나라는 정말 뼈 아파요. 상호 관세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C라는 국가는 미국한테 어떻게 할까요?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그거죠. 여태까지는 미국한테 다 빨아먹었는데 이제 그들은 우리한테 더욱 친절해질 것.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전 세계에서 슈퍼파워 소비가 가능한 나라가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아쉬우면 들어와라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오건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쓴 저자고요. 현재 신한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은행하고 증권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맞춤형으로 컨설팅 해드리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단장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난해한 변수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 연속이라는 게 있고 단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즘 그런 단절을 크게 겪고 있는 게 자유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자유무역의 모순이 극에 달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보호무역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보호무역의 일환으로서 관세라는 게 부과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우리는 익숙함에서 멀어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예전처럼 이렇게 좀 경기부양을 할 생각이 없냐 이랬더니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공공지출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공공지출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쪽보다는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서 성장하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는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아빠가 자전거를 계속 잡아줘요. 계속 데리고 튀는데 언제까지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손을 놓고 가야 되죠. 그런 단계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공지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민간이 투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계도 하나의 불확실성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질문이 가능하냐면 그러면 자전거를 아빠가 잡아주다가 놓으면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공공지출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럼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처음에는 약간 그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고생하는 기간이 있을 거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영어로는 디톡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디톡스 기간 동안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함을 분명히 느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제에서도 여태까지 공공부양을 하던 게 이제는 공공에서 벗어나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죠. 이 두 개가 서로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워낙 익숙했던 세상에서 벗어나는 지금의 상황, 이게 우리한테 되게 불편하게 닥쳐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관세가요. 저는 좀 몇 가지 틀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이 관세의 양상이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한 게 일단 첫 번째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2017년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감세를 하고 난 다음에 감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탄탄해졌죠. 그 상태에서 미국,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당근을 주고 그 다음에 관세라는 채찍을 때린 거죠. 감세가 먼저 그 다음에 관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감세를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통해 가지고 재정을 갖다 어느 정도 채워놓은 다음에 감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은 지금은 당근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채찍을 먼저 때리네요. 그래서 채찍을 먼저 맞으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채찍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 그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세를 때렸는데 지금은 보편 관세라고 해서 더티 15이라고 해서 15개 국가만 때릴까 아니면 전 세계를 때릴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중국이라는 국가 하나를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범위가 스케일이 훨씬 더 블록버스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2018년에 중국하고 무역 전쟁할 때 처음에는 중국한테 5% 때리고 그 다음에 10% 때리고 그 다음에 20% 때리면서 점진적으로 관세를 엘리베이션을 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구조냐면 일단 시작하자마자 세게 때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관세를 갖다 조합해 보니까 캐나다산 철강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거의 뭐 50% 가까운 관세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세게 초반에 때려가지고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보다 대상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고율 관세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관세를 때렸었지만
그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물가에 조금 이슈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관세도 고율 관세예요. 두 번째는 그 폭도 되게 넓어요. 대상도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세게 관세를 때리면 전 세계 국가들을 적으로 만드니까 전선이 넓어지고 그럼 나중에는 이런 국가들 중에서 보복 관세로 들어오는 나라도 있겠죠. 그럼 관세 때리고 보복 관세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분명히 자극할 수 있고요. 그 세율이 높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18년도에는 그때 당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관세를 딱 때렸잖아요. 그럼 디플레이션 압력이 셀 때는 인플레이션 때려봐야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4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홍역을 치렀어요. 그리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센 인플레이션 관세를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에 비해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당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단 거를 먹는 거 하고요. 당뇨를 겪은 다음에 홍역을 치른 다음에 조금 나아질만 해요. 그래서 퇴원했는데 단 거를 먹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죠. 이 단계 관세고요. 당뇨가 걸렸다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는요. 아무래도 채찍을 먼저 때린다는 거, 그 다음에 세율도 높고 대상도 많고 그리고 속도도 그때는 1년이 지나서 때렸지만 지금은 너무 속도전으로 가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작년부터 이어왔었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있죠. 이게 제동이 걸리게 돼요.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제동이 된다는 거는 약간 금리 인하로 이렇게 시중에다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게 멈춰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랑 연준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관세가 사실 저도 보면서 좀 되게 헷갈리는 게 저도 요즘 밤에 잠자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너무 뉴스가 많아요. 판단이 잘 안 서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요. 보편 관세로 갔었어요. 보편 관세로 전 세계 국가한테 뭐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나갔다가 상호 관세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세율을 다르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국가별로 세율을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처음엔 저도 이게 뭐가 어렵냐 싶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다른 국가가 예를 들어 미국한테 10% 관세 때리는데 미국은 2%만 때리고 있어요. 그럼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10% 때리면 된다. 이게 상호 관세라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미국의 상호 관세는 넌 테리프 베리어라고 해가지고요. 비관세 장벽을 세워놔요. 비관세 장벽은 뭐냐? 관세로 계산이 안 되는 무언가 벽이 있죠. 교육에다 영향을 주는 그걸 건드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관세 장벽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규제가 있어요.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고기 수입할 때 원령 30개월 넘는 거 못 들어오게 막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규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플랫폼법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통화정책 같은 것도 하나의 비관세 장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되게 낮게 유지해요. 예금금리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예금을 할 때 너무 낮은 금리 예금을 하죠. 근데 은행은 낮은 금리의 예금을 받으니까 거기다 마진을 붙이더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해요. 그럼 낮은 금리의 대출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은 중국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이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생산할 때 비싸지 않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비싸지 않게 생산한 걸 싸게 수출로 내보내게 되면은 일종의 보조금이죠. 이거 관세로 치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환율 전쟁 있죠. 환율을 갖고 장난쳐가지고 내 나라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 부양했다? 이런 것들도 관세로 다 환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성적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정량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복잡해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한테 이 상호 관세를 다 다르게 계산해서 부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1월 달에 이 얘기 처음 나왔어요. 상호 관세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건 좋은데 누가 계산할 건데? 그럼 USTR이라고 해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계산하는데 무역대표부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제가 알기에는 얼마 전 보도 보니까 2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럼 전 세계 이걸 다 판단한다? 극한 직업이죠. 상호 관세가 전 세계에 적용이 된다면 하반기에 가능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로 간다. 4월 2일 날. 이러니까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는데 중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전부가 아니고 15개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한테 큰 영향을 주는 15개 국가라고 해서 더티 15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럼 15개 국가만 먼저 때리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나와서 아니다. 전 세계다. 또 깜놀하는 거죠. 뜨아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오래 드렸냐면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요.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다 헷갈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뭔가 좀 안정이 돼 있어야 이게 투자를 할 텐데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률을 갖다가 억제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율 관세에다가 되게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강하다는 것도 포인트지만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억제해서 물가에도 자극을 주고 성장에도 자극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를 갖다 왜 때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요,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무역 적자를 겪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방위비까지 내주는데 어떻게 무역 적자냐. 다른 나라가 불공정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야. 이제 이런 논리로 들어와요. 그럼 불공정한 무역 교역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관세로 때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갖다가 지금 세게 때리려고 해요. 그 불공정을 없애려고. 그럼 관세를 때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레빗이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변인이 있어요.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대변인이 요즘 아침마다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건 들어보시면 좋아요. 캐롤라인 레빗한테 기자가 한 명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혹시 이제 관세 내보신 적 있냐고. 자기는 내본 적 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관세율을 올리게 되면 그거는 다른 나라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가 관세를 내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까는 거죠. 그때 이제 캐롤라인 레빗이 딱 그 질문을 받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지금 내 경제 상식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답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미국인데요, 중국에서 미국한테 수입을 합니다. 중국이 100원짜리를 수출을 해요. 근데 관세를 10% 때리면 이게 110이 되죠.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100에 살 걸 110에 사면서 10만큼 관세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10만큼을 더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비자가. 그럼 이건 관세는 사실상 미국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시장이 미국 하나예요. 미국 말고 수출할 데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이 110에 수출하면 경쟁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90에 수출해요. 그러니까 관세를 붙이더라도 기존 가격에서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그냥 99를 내도 9가 관세로 가고 90만큼이 중국 기업한테 가죠.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 이 관세를, 이 10만큼 올린 관세를 중국 기업이 떠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 기업이 10만큼 손해본 거를 미국 정부의 관세로 쌓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여요. 그럼 재정 적자를 줄여야 나중에 감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래도 관세를 너무 세게 때리면 중국이 그걸 다 흡수할 수가 없지 않냐. 결국에는 비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고 딱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럼 비싸게 들어오면 그거 안 사겠네. 미국 물건 사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미국 물건 사면 미국 제조업이 좋아지잖아요. 내지는 미국에 공장 지으면 세금 안 내요. 관세 안 내요. 관세율이 높을수록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낫겠다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무섭냐면 인건비가 세죠. 그 두 번째는, 무언가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거기에 생산성이 좋아야 돼요. 비용이 적게 들거나 아니면 시장이 크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일단 비용은 더 분명히 비싸게 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만큼은 관세가 상쇄시켜주면 비용의 이슈가 사라진 상태에서 시장이 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냐. 그럼 미국에 일자리가 생겨요. 그럼 제조업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센트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미국은 이제 빚내서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생산하는 국가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세가 표방하는 두 번째는요, 미국이 생산하는 국가로 전환이 되면서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를 달성하고 싶은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세 번째로 쓰이는 게, 이거는 저는 전가의 보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하고 너무 다른 게, 일단 처음에 보편 관세 때릴 때 멕시코하고 캐나다부터 때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 이민자, 마약 수출, 이것 때문에 그 징벌의 응징의 의미로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에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가 올라와요. 마약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단속반을 만들어야죠. 단속반을 운영하려면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이, 세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 관세 때릴게. 니네가 해결해. 그러면 멕시코에서 사람을 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기자 질문이. 거기다 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는 얘기가,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럼 내 친구인 시진핑한테 전화할 거다. 마이 프렌드한테. 그래서 전화해서 딱 한마디 할 거다. 관세 2배로 때리겠다고. 그럼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 억지를 위해서도 관세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 러시아가 휴전 빨리 안 하면 관세 때리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원유를 갖다가 사는 국가한테는 25% 관세 때리겠답니다. 이건 이제 세컨더리죠. 뭐냐면,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그 국가 자체에 때려버리는 거고, 그 국가로부터 수출을 받은 나라, 쟤네하고 논 나라를 갖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응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도 써요.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안 쓰고 다른 통화를 한번 쓰겠다고 하니까, 그럼 관세, 이제 이렇게 때려버리죠. 관세가요, 전가의 보도처럼 흔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전 세계에서 슈퍼파워 소비가 가능한 나라가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그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이 아무래도 모두한테 아쉽겠죠. 아쉬우면 들어와라, 이겁니다. 이 조건을 떠안으면서.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다른 국가한테 그거 떠안아라. 그래서 재정을 갖다가 올리려는 게 1번. 두 번째는 미국으로 제조업을 가져오겠다는 게 2번. 세 번째는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협상에 있어서 관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3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경기를 일부러 박살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하고 경기가 둔화되는데 안 막아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좌시하는 거하고 일부러 박살내는 건 다르죠. 방관하는 케이스죠.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는 거하고 방관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의도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준도 금리를 내려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니까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오히려 미국이 부채가 많은데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좋은 거다라는 논리로 잘못되면 귀결이 돼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강해지잖아요.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세수가 확 줄어요. 두 번째는요. 경기 침체가 되잖아요. 경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보면은, 미국 역사를 보면은 지난 20년, 30년만 봐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언제 많이 늘었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제로금리 갔는데 재정 적자가 엄청 늘었어요. 왜냐면 경기 부양해야 돼서.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갔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재정 적자가 엄청 늘어요. 왜?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금리 낮추려고 일부러 경기를 박살낸다? 그럼 오히려 재정 적자가 되게 크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다시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일부러 박살내는 건 아닐 것 같고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물론 인터뷰가 가짜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좀 힌트가 나와요. 힌트가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에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힘들다고 경기 부양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엄살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아까 제가 아빠가 자전거 뒤에 잡아주다가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애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잡아주면 이거는 애는 혼자 못 타요. 뭐냐면 혼란의 기간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되게 흔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I don't care. 여태까지는 우리가 공공지출로 경기 부양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왔다. 하나의 중독이다. 근데 우리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기간,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롤라인 레빗이 오늘 날짜가 지금 4월 1일인데 캐롤라인 레빗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침에 주식시장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시장은 그날그날의 스냅샷이다. 긴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식시장을 신경 쓰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 아빠가 잡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주가가 한 5%, 10% 빠진다고 계속 부양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놔둬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도요.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서 주식시장이 힘들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관세 중단해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를 중단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게 진퇴양난인 게 주식시장이 흔들려가지고 관세를 중단하잖아요. 제가 트럼프예요. 상대편하고 교섭을 합니다. 관세 때릴 때니까 우리 조건을 들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편 국가가 그렇게 생각해요. 관세 때리면 너네도 힘들잖아. 그럼 이쪽이 객이거든요. 그러면은 협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서로 치킨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상대편이 쫄려야지 협상에 끌려올 거잖아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철로에 두 명이 누워 있습니다. 기차가 와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치킨, 겁쟁이죠.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이랑 지금 관세를 갖고 팽팽히 싸우고 있는데 상대편은 너네도 쫄리잖아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주가 5% 빠진다고 먼저 일어나 버리면 관세 철회 이렇게 되면 관세를 갖고 협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단기로는 이런 관세를 때리는 게 물가를 올릴 수도 있고 경제에 약간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딱 지나고 났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 경제를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는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박살낸다기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데 그럴 때 1보 후퇴라면 일정 수준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막 일부러 경기 박살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상호관세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티어별로 해서 나눠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보편관세를 한꺼번에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 몇 개 국가는 세게 때리고 나머지는 보편관세가 한다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중국 하나를 갖고 싸웠는데 이제는 전 세계한테 관세를 때리잖아요. 여러 국가의 관세를 때리게 되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협상 과정이 있어요. A 국가하고 B 국가하고 C 국가가 있어요. 셋이 미국에 수출하려고 경합을 해요. 근데 셋 다 20%를 맞아요. 그럼 관세 맞은 건 뼈 아프지만 그래도 수출 경쟁하는 나라도 관세를 같이 맞았잖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너 5%, 너 10%, 너 15% 이렇게 맞으면 15% 맞은 나라는 정말 뼈 아파요. 맞은 것도 아프지만 내 경쟁국은 적게 맞았잖아요. 그러면 상호관세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상호관세가 5, 10, 15 나오면
이 15를 맞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낮춰야죠. 맥스로 5%보다 밑으로 낮춰야죠. 그러려면 이 C라는 국가는 미국한테 어떻게 할까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그거죠. 여태까지는 미국한테 다 빨아먹었다. 다 빨아먹었는데 이제 그들은 우리한테 더욱 친절해질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절할 수밖에 없겠죠. 필요하신 거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C라는 나라는 O나 10보단 낮추려고 할 거예요. 그럼 A하고 B 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움직여야 될까요? C가 낮아지는 것보단 더 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셋 중에서 최소값을 가져가려고 막 경쟁을 하겠죠. 그럼 하나 여쭤보면 이 셋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경쟁을 할까요? 경쟁을 해야죠.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상호 관세는 죄수의 딜레마를 만들어요. 그럼 잠깐만요. 관세 때리고 난 다음에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나오면 그 이후에 협상이 진행이 되겠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요. elevate to de-elevate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낮추기 위해 올려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 세게 관세를 부과해야 협상 테이블로 나와요. 상대편 국가가. 아니 2% 때립니다 하면 무시할 거 아니에요. 20% 이렇게 해야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오면은 그때부터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조건을 받은 다음에 관세율을 낮춰줘요. 유리한 조건을 받고 관세율을 낮춰줘야 미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없어요. 관세의 부담이 서로 줄어들게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는 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상의 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그 협상을 하는 곳이 USTR이라고 있잖아요. 인력이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전 세계로 전선이 넓어져 있잖아요. 그쪽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도 되게 힘든 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이 다 굉장히 지난한 협상의 과정들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협상의 끝에는요. 서로 미국한테 조금 더 낮은 관세를 맞으려고 하다가 맨 끝에는요. 눈빛이 바뀌어요.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몇 프로 확정 끝 이렇게 되면은 보복관세 때리겠죠. 요즘 캐나다가 그래서 서로 사이 안 좋아지니까 찍힌 것 같으니까 보복관세부터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엔 또 보복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분쟁은요. 어느 한쪽이 얘기를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호관세까지 진행이 되면서 연장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관세에 대한 혼란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4년 후의 얘기라서 저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elevate to de-elevate라고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 고율 관세를 때린 거 있죠. 이거 계속 유지하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그 안에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고서 그 다음엔 관세율을 낮춰주겠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이게 사라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때렸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거 되게 많이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거라고 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그거 관세 유지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할 때 해리스하고 붙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가 안 좋으면 너네는 왜 내가 부과했던 관세 지우지 않았냐고. 너네도 계속 관세 부과했잖아.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한테 유리한 걸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착이 된 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스며들 수 있다라면은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까지는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